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완연한 가을이네요. 밖에 비치는 이 햇볕도 정말 가을 햇볕이고, 또 이렇게 온도도 그게 적절하게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제가 그 한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얘기처럼 다뤘던 아우라에 대한 생각들을, 아니 그 아우라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에서 그 시작을 해서 어떤 예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최근 전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음, 지난번에 그 어떤 예술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라고 할 때 뭐 이런 그 얘기를 비디오로 했었는데, 오늘은 아마도 그거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아우라에 대한 얘기인데,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에서 되게 복잡하고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처럼 아우라가 그 베냐민이 설명을 했지만, 사람들은 또 그만큼이나 되게 많이 편하게 썼던 개념이 아우라거든요. 근데 아우라에서 되게 중요한 그 논리 중에 하나가 가까움과 멈이에요.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것과 멀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우리가 가깝다 멀다 할 때는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시간이잖아요. 아니다. 먼저 떠올리는 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건 공간이죠. 공간이 가깝다, 공간이 멀다. 그런데 그 공간은 항상 우리한테는 시간으로 수량화되거나 내지는 환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기서 여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변환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상호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까움과 먼은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에서 가까움과 먼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수량화시킬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가까움과 먼이 아니에요. 일테면 아무리 가깝다고 느껴져도 어떤 일회적인 것의 나타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우라를 정의할 때 아무리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어떤 이례적인 것의 나타남이라고, 그 현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 이 아무리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과 어떤 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뭐 거리가 있다든가 공간적으로 오래 걸린다거나 가깝다든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지각이 아주 가깝게 느끼지만 그것은 지각 상태로서 가까운데 물리적으로 가깝냐면 그렇지 않은, 그래서 아주 오래되고 고전적인 예술 작품인데, 그리고 그 작품의 그러니까 창작과 또 제작의 어떤 시간은 분명히 우리로부터 수백 년, 뭐 심지어는 고대 뭐 그 원시 미술 같은 경우는 수천 년, 수만 년 떨어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각적으로 굉장히 가깝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로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지각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걸 이제 예술 작품의 아우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멀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거나 나의 삶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그런 맥락에서 창작이 이루어지거나 제작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지각이 지금 바로 생생하게 감동을 느끼거나 그 예술성에 대해서 그 어떤 공감이나 특별한 감흥에 휩싸이게 된다. 그렇게 느끼는 어떤 특유의 본성 같은 것, 본질적인 것이 바로 아우라다, 예술 작품의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례적인 나타남이라는 말에도 되게 의미심장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적인 나타남이란 그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지각 경험을 하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수 없다는 것. 지난번에 제가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인생을 사는 것이야 라고, 인생을 살기를
잘했어.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인생이 정말 개똥밭 같아도 정말 내가 살고 있으니까 경험하는 거지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은 사실 이례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기계적인 반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에 대해서. 내가 일테면 이런 예술 작품에 대해서 이 순간 이렇게 감동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다른 순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대 재생될 수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냐민이 말하는 아우라적 경험입니다. 그러면 예술 작품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작됐다 하더라도 그런 예술적인 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고유한 본성으로서 갖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가깝게 생생하게 느껴지게 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조건이 변하면 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아우라적 경험을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아우라적 경험은 주체,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 상태에 처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예술 작품이 아무리 가깝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어떤 먼 것의 이례적 나타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먼 것으로서의 본성이나 특수성이나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어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뭐 조선 시대 민화에서 그 어떤 느낌을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에 느낀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선시대라고 하는, 예를 들면 19세기 말 조선시대의 그것도 문인화가 아니라 민화라는 어떤 그 바탕과 맥락특 속에서 만들어진 예술성이나 미적인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경험한다고 하는 거는 그 특수성의 상태를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시대와 맞춰서 내 상황들과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례적인 나타남인 것이죠, 미적 경험이, 그 아우라적 경험이. 그리고 그건 절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학습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제 아우라 경험, 아우라적 경험, 아우라라는 개념, 이런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 영상의 그 목적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베냐민 미학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그런 베냐민 미학에 대해서는 좀 다룰 거고, 오늘은 좀 가볍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음악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자 중에 파오 카잘스가 있어요, 첼리스트.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나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장이고, 뭐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거장이고, 첼리스트로서 첼로 예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비르투오소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어 갑자기 이제 며칠 전에 '카잘스의 첼로 연주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것도 밤에. 그래서 뭐 이제 CD도 있었는데, CD보다 유튜브로 이렇게 카잘스의 연주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카잘스가 1971 년에 그 유엔에서 평화상을 받거든요. 그때 연세가 95 세였어요. 95 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수를 누린 음악가라고 할 수 있는데, 95세 당시에 유엔에서 평화상이라는 상을 수상하면서 이분이 그러니까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 수상 소감과 더불어서 아주 짧게 첼로 연주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영상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글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또 그게 제가 이 카잘스라는 거장 비르투오소 첼리스트의 1971 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 거잖아요. 뭐 수천 년 수백 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그런 카잘스의 예술성과 예술에 대한 그 헌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그 조국이 단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조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그 저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저작권과 관련해 가지고 듣게 음악을 재생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그 찾은 그 유튜브에, 그러니까 카잘스가 유엔에서 1971 년에 그 수상 소감으로 짧게 스피치를 하고 그 새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Song of the Birds라고 하는데 새의 노래라는 그 곡을 연주하는 것까지를 들려드릴게요. I haven't played in public for nearly 40 years. I have to play today. This piece is called The Song of the Birds. The birds in the sky, in the sky, in the space, sing peace, peace, peace. And the music is a music that Bach and Beethoven and all the greats would have loved and admired. It is so beautiful, and it is also the song of my country, Catalonia. 네.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카잘스 The Song of the Birds, 이 키워드 아니면 카잘스 새 노래라고 찾아보시면 되게 이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이걸 다 재생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저는 이 영상에, 그러니까 유엔 연설의 그 수상 소감의 이 부분이 정말 그 가슴을 좀 이렇게 울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카자스가.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해 놨어요.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번역한 거를. 나는 40년 가까이 공식 석상에서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연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주할 곡은 새들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새들은 이 공간에서 평화, 평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이 새들의 음악은 바흐, 베토벤 같은 위대한 이들이 사랑하고 존경에 맞지 않을 음악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의 조국, 카탈로니아의 영혼이 담긴 음악입니다. 이렇게 그 스피치를 하셨어요. 되게, 아까 제가 들려드려서 여러분이 영상은 보지 않았지만 들려드려서 노 거장의 그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특히
피스라는 새의 그 노래가 어떻게 자기한테는 들리는지가 말하는 부분에선 정말 강하게 이런 그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새의 노래라는 카탈루니아 지방의 민요를 이렇게 그 편곡한 첼로 곡으로 편곡한 한 3 분짜리 그 연주를 하거든요. 보면서 정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평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음악이 지금 새의 노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의 노래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흐나 베토벤 같은 위대한 예술가의 위대한 이들의 음악에 결부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도 기꺼이 좋아하고 존경해 마지 않을 그런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술의 힘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그 먼 것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아우라 설명하듯이 아주 먼 것일 수밖에 없어. 그게 시간으로든 시공간적으로 정말 먼 것들. 심지어는 그런 물리적 시공간으로는 따질 수도 없이 먼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대한 것들이잖아요. 그 그레이트한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예술로서의 그레이트한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연의 어떤 현상들, 자연의 소위 생명력이나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느끼게 되는 무엇인가 강렬한 힘 같은 것들이 먼 거예요. 인간 존재로 따지면 절대적인 것, the absolute한 것, 절대적인 것들, 그게 뭐 요즘에 뭐 저세상 텐션 이런 말도 하지만, 그때 저세상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엔 뭐 모르겠어요. 그게 시중의 언어로 어떻게 그 저세상이라는 말이 표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자꾸, 그리고 철학에서 비욘드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컨대 프로이트의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할 때 같은 그 비욘드가 뜻하는 게 저세상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부박하고 뭐 하찮고 또 매일 일상이 벌어지고, 그 일상 속에서도 사실 매일 뭔가 크고 작은 일들, 아니면 아주 큰 일들이 터져 가지고 지금 코로나19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거 자체가 일상인 어떤 이런 강렬한 그 소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현실 질서, 현실 원칙을 넘어서 있는 것들로서의 소위 비욘드를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먼 것들이에요. 베냐민이 말하는 어떤 멈. 근데 그 멈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유튜브로 이 카잘스의 연주를 들을 때 가깝게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아우라 티슈의 에어파룽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아우라 티슈의 에어파룽. 그러니까 아우라적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절대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절대성 내지는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성한 것이 갑자기 내가 이렇게 알 것만 같은 것, 피부로 느낄 것만 같은 것. 학생들한테 아우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비유 많이 드는데, 성당이나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절대자를 향해서, 어? the only one은 존재를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절대적이고 그 유일한 것이기 존재이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말 기도의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절대성이 내 어깨를 살짝 터치해 주는 것 같은, 은총이 살짝 내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이게 아우라적 경험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말하자면 신은 너무나 멀고 너무 절대적이고 나 같은 하찮고 세속적인 존재한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갑자기 내 마음에, 내 심정에 그런 어떤 절대성에 대한 예감이 살짝 드는 것 같은 게 아우라적 경험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어 어떤 맥락에서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예술 작품에 대해서, 예술 활동에 대해서, 또 뭐 저의 경우로는
논문을 쓴다든가 제 사고를 뭐 좀 거창하게는 사유를 전개하려고 할 때 어 그런 어떤 주장의 신빙성과 논리와 인과관계는 아직 다 정리돼 있지 않은데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서술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과 이 아우라적 경험이라 내지는 아우라적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상통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직접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게 좀 저번에도 그랬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테면 어떤 예술 작품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중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그거를 넘어서는 식으로 미적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이 "호랑이는 살아있다."라는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크게는 호랑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한국에 특히 인제 조선 시대나 뭐 이런 시기에 그려진 그림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화죠. 그 그림 아니면 조선 시대 고관들 관리들의 의복의 흉배라고 하죠. 그런 흉배에 등장하는 호랑이 그다음에 또 결혼식에 썼던 혼인 가마 위에 덮었던 호랑이 모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호랑이 발톱으로 만든 놀이개 이런 식의 소장품을 코리아나 미술관이 박물관도 갖고 있어서 소장품을 보여주는 전시가 지하 1층에 있고요. 지하 2층으로 가면 현대미술 작품으로서 모티프로는 호랑이라는 모티프를 아주 되게 그 뭐랄까 솔직하고 되게 단박하게 이 전시에 담아냈어요. 근데 저는 지하 1 층에 그런 소장품도 참 재밌게 봤지만 지하 2 층에서 몇몇 작품들이 되게 제가 알지 못했던 작품이기도 하고 작가조차도 뭐 처음 들어보는 작가들의 영상 작업이랑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시가 명시적으로 B1, B2에서 이루어지고 크게 보면 시대적인 갭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근대와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와 뭐 유물 내지는 뭐 근현대 어떤 소장품 이렇게 갭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전시를 보면서 상당히 심플하게 이 전시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모티프가 호랑이니까 그 호랑이에 충실한 전시 기획 면모를 좀 소박하게 보면서도 지하의 현대미술 작품 영상 작품이랑은 되게 흥미롭게 보게 됐었어요. 특히 이 제시카 세갈이라고 하는 이 작가인데요. 제시카 세갈이라는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영상 작품이 굉장히 큰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벽에 투사돼서 작품이 보이는데 이 작품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이 제목이 낯선에다 가로를 치고 그러니까 uncommon intimacy라는 그러니까 낯선 친밀함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 작품인데 싱글 채널 비디오로 7분 42초 정도예요. 근데 되게 영상이 정말 크게 투사돼서 거기에 몰입감도 되게 컸고 영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서사가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내러티브가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특정한 순간을 되게 편집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라고 하던데 한 여성의 붉은색 흰색 땡땡이가 있는 붉은색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그것도 손톱과 또 손톱에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신발도 빨간 구두를 신고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랑은 안 보이고 아주 거대한 수족관 같은 곳에서 여성 신체가 이렇게 유영하듯이 뜨고 거기에 호랑이가 진짜 호랑이래요. 호랑이가 정말 이렇게
그 유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두 존재가 이렇게 포개져서 가는 그 순간을 그 장면으로 한 비디오 작품이에요. 근데 보면서 제가 이제 큐레이터랑 또 관장님이랑 같이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작품의 핵심은 물론 이제 그 뭐 사건으로서의 장면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호랑이의 발이 이렇게 턱 하고 그 작가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 무게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이 촉각성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촉각성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아는 촉각. 그러니까 호랑이의 발을 그 크고 무거운 발을 제가 느껴본 적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 오히려 그 고양이 발이나 이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질감의 어떤 순간들을 극대화했을 때 그 느낌을 이 영상이 포착해내고 그다음에 그런 소위 부피감, 무게감을 정말 영상이 잘 보여주는 데다가 속도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천천히. 근데 천천히 느리다는 느낌보다는 제대로 이 존재들의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특별한 상태로 보는 것 같은 식으로 편집을 해 놨는데 이 제시카 세갈의 그 소위 Uncommon Intimacy라는 작품은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친밀한 어떤 그 감각 상태나 시간의 속도 같은 거나 공간성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해 주는 작품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아우라적 경험인데 그게 현대 미술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 작품인데 제가 지금 감상한다든가 해서의 그런 앞에서 말한 신공간적 차이와 더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시카 세갈의 이 작품을 보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적 경험을 할 때 그러니까 시공간적 경험으로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꼭 어떤 위대함으로서만이 아니라 느끼게 되는 것은 되게 미시적이고 미세해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했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좀 이러저런 얘기를 저는 뭐 인제 항상 얘기하지만 무슨 설명하겠다는 원고를 갖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좀 두서없었겠지만 어 요점을 얘기하자면 아우라적 경험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리 가깝다고 느껴지더라도 어떤 먼 것의 이례적인 나타남으로써의 귀중함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존재의 깊이 같은 게 있는 것. 그리고 그게 카잘스의 그런 95 세에 유엔에서 한 스피치와 연주에서 저는 또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고 귀중한 것 같아요. 이렇게 버릴 수 없다는 느낌을 막 '아 이거 다시는 내가 못 느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호랑이는 살아있다라는 코리아나 미술관 전시에서는 그 작품이 위대하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제시카 세갈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좀 친밀하지만 다른 미적인 지각 같은 것들이 의미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